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온 계좌의 비즈니스 시로 8번째 강의로 대체 투자 시장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대체 투자 시장 많은 분들의 귀에는 좀 낯설 겁니다. 영어로 alternative. 그럼 alternative는 뭐에 관한 대안이거든요. 그럼 뭐에 관한 대안이냐? 말하자면 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한 대안 시장. 그 내용으로는 대개 우리가 들어본 사모펀드, 벤처펀드,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 최근에 ETF, 말하자면 그 은행에 돈 맡기는 거, 증권 투자하는 거, 채권 투자하는 거, 요 세 개의 아닌 다른 모든 금융 행위는 대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체 시장의 세 개는 역시 논의하게 되면은 이제 분류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기업의 자본 확보 사이클에 중요한 것이 이 대체 시장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대개 그 벤처 기업들이나 혹은 순수하게 금융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와 달리 소위 말하는 그 J커브라고 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그런 사이클을 통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다른 은행이나 증권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다른 새로운 풍경화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시장의 두 가지 큰 그 시장인 사모펀드. 사모펀드라는 것은 증권을 상장하게 되면 그 증권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에코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사는. 그래서 아직 증권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것 형태의 펀드는 다 사모펀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펀드가 일본에서는 아직 발달이 안 되고 있고, 또 그거에 유사한 형태인 그 벤처펀드, 헤지펀드 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우리 원래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인들은 극히 소극적이고 말하자면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금융계에서도 이 대체 투자 시장의 그 주요 분야인 사모펀드, 헤지펀드, 그다음에 벤처펀드가 잘 발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논할 것입니다. 네, 조금 아까 그 대체, 얼터너티브 시장이 의미로서 무엇에 대한 대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역시 전통적인 투자 시장에 대한 대체입니다. 왼편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공개 기업, IPO를 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혹은 투자 신탁 상품이라는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주식, 채권, 또 해외 주식, 채권이고요. 이 얼터너티브는 사실은 전통이 아니면 다기 때문에 굉장히 식구가 많습니다. 다양하고 새로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헤지펀드,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퀴티.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프라이빗은 뭐냐면은 주식이 상장 주식은 공모 주식, 퍼블릭 에퀴티고, 상장되지 않은 모든 것은 아직은 사적인 단계에 있는 프라이빗 에퀴티 주식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은 이제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 행동이고, 최근에 이 부동산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고 하고, 심지어는 부동산 그 자체나 해외의 뭐 삼림이나 고무나무 등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한 곡물 투자, 석유 투자, 이 말하는 상품 투자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에 투자하는 사람, 와인에 투자하는 사람, 포도밭 투자 뭐 등등 다 이것도 대체 투자에 들어가고, 새로운 또 상품들이 생겨나서 보험 관련 어떤 큰 보험회사가 사고가 나서 배가 가라앉으면은 그 회사의 주식이 내려간다면 그 상품에 산다거나 한 그런 새로운 많은 디자인이 생기고, 이것이 더군다나 인터넷을 발달하는 덕분에 최근에 빅데이터 이런 IT의 발달에 따라서 가속화하게 모양이 바뀌고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자산을 확보한다는 사이클에서 시작해 본다면은, 자, 여러분이 뭐 마크 저커버그처럼 회사를 만든다고 보십시다. 여러분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회사를 만들 때 처음에는 그 아이디어는 좋지만은 다 불안해서 투자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프렌드나 친구나 패밀리가, 그래서 이 FFF가 프렌드와 패밀리 펀드죠. 가족이나 친구가 돈 내줘서 만들어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어떤 뜻 있는 사람이 에인젤이
천사가 나타나서 투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초기 투자고, 이제 그러면 조금 상품의 아이디어가 되고 심지어는 초기 시작품이 나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벤처 캐피탈이 눈을 돌리고 평가를 해봐서 벤처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돈으로 제품이 나와서 시장에 등장을 해서 상장하게 되면은 벤처 캐피탈은 그 IPO음으로써 투자분에 많은 수익을 걷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에퀴티는 사실은 벤처 캐피털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왜냐면은 주식은 이때 상장 안 된 주식은 다 프라이빗 주식이니까, 사모 주식이니까 그거는 역시 벤처 캐피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프라이빗 시장이고, 그 다음에 IPO를 하게 되면은 증권시장에 정식으로 등재한, 그래서 아무나 누구라도 익명의 그 투자가들이 증권거래소나 그 말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는 IPO 시장에, 이게 퍼블릭 시장이죠. 이 전 단계가 다 대체 투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빗 에퀴티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오른쪽 그림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바이아웃이라는 것은 회사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불량하는데 잘 고치면 앞으로 커지겠다거나, 혹은 상장해서 퇴출될 회사를 다시 사서 다시 개선해서 상장을 시킨다거나, 말하자면 바이아웃은 회사를 사들인다는 개념이고, 이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특정한 사람이나 투자가가 자기 돈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은행에 빚을 지고, 그게 레버리지 아니겠습니까? 빚으로 가지고 사는 거죠.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봉이 김선의 것이 남의 돈을 빌려서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회사를 사서 고쳐서 팔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그런 시장이고요. 이제 벤처 캐피탈은 아직은 모험적인 사업에 해당되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이고, 또 유사한 개념으로 앞으로 많이 성장할 것 같다. 지금은 어떤 의복을 만들어 파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양판점까지 말하자면 입점을 하고 어쩌면은 곧 IPO할 것 같다. 이런 그 성장 기업에 대한 성장 자본을 집어넣어서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나중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다음에 디스트레스 인베스트먼트는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이 등급이 아주 낮아져서 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면은, 그 회사를 개량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은 그 디스트레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그 회사를 바꿔서 다시 상장시키거나 그 회사를 비싼 값으로 파는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또 프라이빗 에퀴티의 한 형태고, 그다음에 메자닌이라는 말은 계단에서 올라가다 중간에 이렇게 중간 단계 아니겠습니까? 1층과 2층의 중간에 있는 그런 층 비슷한, 결국은 이거는 지금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 상장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좀 점프가 필요할 때 그 점프에 해당되는 그런 투자 자본을 대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금융 수익을 받는 그런 기업인데요.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뭐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행위나 금융 행위들이고, 이미 검증된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주식 사는 거하고는 전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본다면은, 이 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사실은 금융이 약하고 제조 산업이나 이런 서비스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만은,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그레이터 차이나는 중국과 홍콩 다 포함한 개념이죠. 이쪽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디아가 규모를 볼 때 큽니다. 그래서 왼쪽에 조금 글씨가 작아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규모를 볼 때 중국이 700억, 인도가 200억, 동남아시아가 40억, 한국이 150억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규모는 큽니다만 딜 수는 적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67개의 딜이 있었다면 일본은 31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이 역시 이 프라이빗 에퀴티에서도
한국보다 뒤에 처져 있다. 호주는 굉장히 영미권의 경제권입니다만은 인구가 작고 경제권이 작기 때문에 딜은 많습니다. 39개 딜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자면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의 모습이나 발달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직접 금융시장에 굉장히 일종의 시금석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일본이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 에퀴티 중에서 제일 활성화된 것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신흥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네이버다 등등 하는 최근에 카카오톡 다 벤처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관련되는 많은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에 투자하는 이 벤처 캐피탈만은 비교적 일본이 다른 분야보다는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작은데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게 2013년 좀 낡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은 총 벤처 투자 액수를 GDP에 대한 국내 총생산에 대한 퍼센티지를 볼 경우에 제일 많은 게 역시 미국, 그다음에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저머니, 벨지움 쭉 서구 국가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일본,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헝가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이것도 약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본에서 벤처 캐피탈은 조금 규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5년도에 새롭게 형성된 벤처 펀드의 조성 내역을 보게 되면은 우선 누가 돈을 대는지 이 독립계 녹색으로 표시된 독립계가 35%고 그 다음에 사업회사들이 사업 관련 회사가 자기네 관련된 벤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고 의외로 금융회사나 보라색인 금융회사 그 다음에 대학들은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역시나 일본의 금융권은 이 벤처 캐피탈마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본 건데 누가 벤처 주요한 투자 기업들이냐, 투자 회사들이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회사에서는 후지츠 전자전기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금융기관에서는 일단은 미쓰비시 UFJ, 다이와, SBI는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손정희 씨가 말든 소프트뱅크에서 한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잡지사로 시작된 통신 소프트웨어 회사고 지금은 통신 회사죠. 그다음에 산시오 캐피탈에는 생명보험계가 있고 지방은행에서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독립계들은 우리가 이름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야말로 벤처 캐피탈만을 전업으로 하는 일본의 벤처 캐피탈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계가 의외로 이건 연구 개발을 정부 차원에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대학들이 우리도 동아리들이 VC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벤처 기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예 벤처 캐피탈들을 대학이 주도해서 하는데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도호쿠대학 다 이게 국립대학들입니다. 밑에 도토리 대학도 그렇고 시마네 대학도 그렇고 이렇게 네 개의 주로 말하자면 계열의 벤처 캐피탈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아까 윗그림에서 다이와에서 벤처 그룹이 있었는데 다이와 증권 그룹 전체에서 보게 되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우선 왼쪽에 주식 부분에 리테일하고 홀세일 그건 아시는 개념이겠습니다만은 일반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 금융이 리테일이고 주식 거래. 그다음에 홀세일은 기업 상대로 하는 것이 홀세일 부문이고 이것이 이렇게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듯이 주로 차지하고 이것을 주로 하는 것이 다이와 증권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법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자문, 에셋 매니지먼트 부문에서는 투자 신탁회사, 투자 고문회사 등등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파란색 투자 부문에서 아까 벤처 투자를 담당하는 다이와 기기업 투자시, 대화 기업 투자가 있어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다이와 증권 그룹 전체의 비즈니스 볼륨에서 VC 부분이 차지하는 자회사 계열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한 예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헤지펀드, 그야말로 가장 리스크가 높은 헤지펀드가 약한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데 여기 지금 헤지펀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투자 자산을 보게 되게 되면은 AUM이죠, Asset Under Management. 이 헤지펀드들이 관리하는 투자 관리하는 자산 총액 10억 불이니까 이게 1조 9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그다음에 영국, 브라질, 홍콩이 470억,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카나다, 스위tzerland, 싱가포르. 인구 600만 명의 홍콩이나 인구 300만 명의 싱가포르보다 못하게 일본이 작기 때문에 아예 여기 지금 등장을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가장 높은 헤지펀드가 활성화될수록 그 나라의 자본시장은 그만큼 선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주 일본 자본시장이 여기는 뭐 한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직은 굉장히 활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한 증거로서 그럼 누가 일본에서 아주 작은 규모지만은 헤지펀드가 있긴 있는데 누가 투자를 하냐? 원래라면 가장 그 장기적으로 자산을 굴리는 공적 연금이 하거나 금융회사에 되게 되는데 지금은 일본은 그 사적 연금이죠. 뭐 개인 그 사립학교 연금이라거나 개인 회사 연금이라거나 여기 기업 연금이 그나마 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뭐 에셋 매니저 9%, 그 다음에 펀드 오브 펀드는 헤지 펀드들이 모여서 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그건 헤지 펀드고, 그 다음에 공적 연금은 4%밖에 안 되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헤지 펀드라는 것은 일본의 금융계에서 아직은 정식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거나 많은 거래를 하는 그런 부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헤지펀드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헤지펀드가 뭐냐? 헤지펀드는 투자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베스트먼트 스타일. 이를 보게 되면은 왼쪽에 짙은 디렉셔널은 방향성을 가지고 돈을 거는 거죠. 나는 반도체가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상당히 뜰 것 같으니까 반도체 회사에 걸겠다 하면 그건 디렉셔널이고요. 글로벌 매크로는 세계 전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지금 중동이 저렇게 이번에 IS가 힘드니 때문에 어려우니 앞으로 중동 관련 투자는 줄이겠다. 그 대신에 최근에 바이오가 뜨니까 콩이 많이 나오는 남미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계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거시 경제 조건에 따라서 돈을 거는 그런 게 이제 글로벌 매크로고, 마켓 뉴트럴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이름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고 오직 한 특정한 주식이 얼만큼 빠지냐, 마이너스 6을 잃고 만약에 10을 잃을 수 있다면 얻는 거기 때문에 오직 그 시장의 움직임만 보고 거는 것이고요. 이벤트 드리븐은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에 따라서 투자하는 겁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국에서 벌어지니까 앞으로 한국에서 스포츠 용품이 뜰 거다. 그러면은 스포츠 용품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이벤트 드리븐. 그 다음에 매니지 퓨처라고 다시 구조화 상품이죠. 많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새롭게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낸다거나, 롱숏이라고 가운데 있는 거는 롱은 사는 거고 숏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헤지 펀드는 자기 자본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 주식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대개 투자은행에서 빌리거든요. 그래서 투자은행이 없으면은 헤지 펀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배가 없으면 어부가 발전할 수 없듯이
오직 헤지펀드들은 투자은행에 얹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롱숏은 롱은 사는 건데 앞으로 클 것 같은 회사의 주식을 투자은행에 빌려서 그거를 증거금으로 사고 걸어놓고 사기 주문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숏은 팔기 주문 내고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자본이 없이 주식을 빌려서 사기 팔기를 거는 건데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큰 거죠. 이거는 역시 그만큼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상당히 영리하고 또 시장에서 평판이 높아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산업의 성숙도와 직결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표에서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11번에 가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주 교직원 연금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캘퍼스라고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교직원 연금 펀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헤지 펀드나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투자 모델이 하나의 교과서가 돼서 책이 나올 정도로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헤지 펀드나 벤처 캐피탈, 프라이빗 에퀴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와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그 벤치마킹을 당하는 그 펀드인데 이 사람들의 자산 규모는 지금 1,82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일 위에 일본에 우리를 치면은 연금기금이죠. 여기 한국의 네 번째 국민연금공단. 굉장히 캘퍼스의 3배나 될 정도로 지금 4,35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거의 3배입니다. 일본의 연금 적금이 약 지금 1조 1,630억 달러고 그 다음에 12번에 있는 지방 공무원 연금도 약 1,760억 합치면은 어쩌면은 다른 나라 선진국 다 합쳐도 될 만큼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헤지 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이쪽에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일본의 연금 기금이 하는 투자 대상, 국내 주식 25%, 국내 채권 35%, 합 60%, 외국 주식 25%, 채권 10%, 합 95%, 나머지 5%로 한번 비슷하게 하는데 이것이 교과서처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거대한 가장 안정적으로 몇십 년을 보고 굴리는 연금 기금이 당연히 육성해야 될 그런 이런 리스크 상품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안전한 채권하고 주식에 안주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장 세션 포함해서 하는 일본 시장에 좀 심하게 말하면 후진성, 리스크를 너무 두려워하는 성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상에서 논한 그 대체 시장을 세 개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이 대체 시장은 일본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발전이 안 될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기관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리스크 투자를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엉뚱하게 들리고 제가 최근에 가서 인터뷰를 해봐도 이런 대체 투자 시장이 일본의 많은 그 금융계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결국은 자본시장 자체가 균형 발전을 못한다는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일본에는 투자은행이 굉장히 약하다. 대체 시장의 주요 그 플레이어들인 헤지펀드나 벤처펀드나 이런 데는 투자은행을 일종의 항공모함으로 이용하는 뜨는 비행기거든요. 그러면서는 말하자면 그 투자은행이 항공모함이 약하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활약을 못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창업 투자 시장, 벤처 투자, 말하자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서 남에게 돈을 빌려서 새롭게 크는 이런 시장이 일본은 굉장히 주변적이다. 그냥 가끔 들리는 얘기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일본은 은행계도 대기업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특히 증권회사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그런 고객은 응해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금융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벤처 기업이 최근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벤처 회사가 지금 뭐 대기업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상당히 다른 금융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이거는 근본적인 이유로 은행이나 금융계 잘못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자신이 리스크를 싫어한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해서 옛날에 2011년도에 그 동북에 대지진 났을 때 수많은 금고들이, 현금이 꽉 찬 금고들이 발견되고 할 정도로 결국은 그 안전한 은행도 싫어할 정도로 이런 리스크를 싫어한다. 따라서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본은 세계의 큰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정부계 펀드도 최근에 세계적인 조례에 타지 못하고,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퍼스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캘리포니아 주립의 공적 펀드인데도 이런 말하자면 이 헤지펀드계를 주도하는데, 일본은 정부계 펀드가 역시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체 시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일본 금융계의 풍경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